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중세사 5번째 시간 서유럽 봉건사회의 변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사도 거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서양 중세사에는 4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있다, 이 4가지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큰 뼈대를 잡고 내용을 정리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 중세사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이에요. 이게 이제 시기로 따지면 4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망한 이후 이제 소로마 동로마로 분열이 되고 게르만족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때부터죠, 그죠? 그리고 결국 5세기 말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 프랑크 왕국이 성립 발전하다가 분열되고 노르만족이 들어오는 이거 봉건제가 성립되는 그 11세기 정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서유럽 봉건사회 성립에서는 2가지 주제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첫 번째는 게르만족의 이동과 더불어서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이 프랑크 왕국. 메로베우스 왕조, 카롤루스 왕조,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클카, 피카 인물별 중심으로 해서 프랑크 왕국의 발전을 메로베우스 왕조의 클로비스와 카롤루스 마르텔, 그리고 카롤루스 왕조의 피핀과 카롤루스 대제,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왕조별로 인물별로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프랑크 왕국이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분열한 이후에 누가 들어와요? 노르만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혼란기 때 봉건제가 형성이 되죠. 봉건제는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 계약적 관계에 기반한 주종제.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 군사적 봉사와 경제적 의무를 다하고 그 대가로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 영지를 주게 되고 거기서 재판권과 징세권, 불입권을 주게 되었죠.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이런 주군 봉신 간의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한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적 관계에 기반한 장원제, 자급자족에 기반한 농촌 경제였고, 영주, 지경지, 농민, 보유지, 노동지대, 혼재지, 개방경작지, 삼포제, 그리고 농노의 자유민적인 성격, 노예적인 성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인 봉건사회의 성립이고요. 4세기 말부터 프랑크 왕국이 이제 4세기 말부터 해서 9세기 정도까지 가고요. 봉건제가 이제 9세기부터 11세기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 프랑크 왕국과 봉건제를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시기로 따진다면 4세기부터 넓게 이제 아비뇽 유수, 그리고 교회 대분열, 콘스탄츠 공의회까지 15세기에 달하는 부분을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정치사랑 연결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사실 전체를 다 다루지만 이 핵심적인 포인트는 11세기부터 14, 15세기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세기, 13세기 교황권이 왕권을 압도했던 시대, 그리고 14, 15세기 다시 왕권이, 세속 권력이 교황권을 압도했던 시대에서 이제 카노사의 그 성직자에 대한 서인권 문제로 촉발한 카노사의 굴욕, 보름스 협약, 그리고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발생한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 등등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은 특히 제가 연표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정치사적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교황권이 왕권을 압도했던 11, 13세기의 십자군 전쟁,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왕권이, 세속 권력이 교황권을 압도했던 14, 15세기에 발생한 백년 전쟁,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 이게 이제 정치사랑 종교랑 연결돼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런 연표적으로 정치, 종교를 시간의 순서와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함께 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오늘 공부할 서유럽 봉건사회의 변화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중세 봉건사회가 해체되고 근세로 넘어가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이에요. 이 중세가 이제 해체되고 근세로 넘어가게 되는, 이 근세하면 이제 종교개혁, 르네상스, 배우는 거 르네상스 먼저 배웁니다. 르네상스를 배우고 종교개혁, 그 다음 신학로 개척, 그리고 나아가 절대왕정,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근세로
근대와 가까운 시기인 근회로 넘어가는 그 중간, 그 부분,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 이 과도기적인 과정을 여기서 공부하게 돼요. 굉장히 양도 많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근회와 근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부분이니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공부하면 중세도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왼쪽에 두 개의 표를 만들어놨죠? 첫 번째 표가 이제 서유럽 봉건사회 형성에서 공부했던 정치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표는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했던 표예요. 한번 정리해보고 복습이 중요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멍하니 듣지 마시고 제가 이게 정리해드릴 때 저와 함께 대화한다 생각하고 이 부분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가 395년 4세기 말에 서로마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는 다 어디 갔죠? 네, 이미 다 동로마로 넘어갔습니다.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로마의 모든 중심은 이 동부 지역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로 옮겨갔고요. 서로마는 빈 껍데기였죠. 자, 이렇게 로마가 서와 동으로 분열했을 때 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게르만족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고트족,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고트족은 사실 이렇게 크게 비중이 없지만 이 롬바르드족과 반달족, 프랑크족, 특히 프랑크족이 아예 여러분이 따로 배우지만 이 롬바르드족과 반달족도 소홀히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롬바르드족 하면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진을 쳤고요. 이제 피핀이 이 이탈리아 중부의 이 롬바르드족이 만든 롬바르드 왕국을 혼내준 다음에 그들이 지배하던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주었죠. 카를루스 왕조를 개창하는 대가로. 이게 교황령의 시초였어요. 그리고 카를루스 대제한테 롬바르드 왕국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교황령 카를루스 왕국의 성립, 피핀 카를루스 대제랑 엮어서 나올 수 있고요. 반달족은 어딜 점령했어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을 점령했잖아. 그죠? 이 피니키아인들이 만든 식민도시 카르타고, 포이니 전쟁으로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웠다가 로마에게 패배한 이후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가 이 반달족이 여기를 점령했던 거야. 그러다가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여기를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이건 한번 18년도 수능에 카르타고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소로마 땅으로 와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동로마까지 못 가고요. 그래서 이런 게르만족들의 이런 난리로 인해서 결국 로마가 분열된 4세기 말에서 한 100년 정도 지난 5세기 말에 결국 서로마는 로마 용병대장인 오도 아케르에 의해 공식적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채운 게 바로 프랑코 왕국이었죠. 카롤루스 왕조, 프랑코 왕국이었죠. 메로베우스 왕조, 가롤루스 왕조 해서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클카, 피카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세기에 프랑크 왕국이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분열하게 되었죠. 뭐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가 오늘날의 프랑스의 기원이고 동프랑크는 독일, 중프랑크는 이탈리아의 기원이었어요. 서프랑크는 이제 위그 카페가 중심이 된 카페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동프랑크에는 여러분 그쵸.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이탈리아의 내란을 진압을 하고 로마 교황에게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딜을 걸었던 누구? 오토 1세에 의해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오토 1세 카롤루스 대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로마 교황에게 황제의 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프랑크는 도시국가로 분열되었죠. 교황령 때문에. 자, 이런 혼란기 때 이동한 게 바로 노르만족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원 거주지를 두었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방에 거주지를 두었던 이민족들이었죠. 얘들이 유럽 곳곳에 이제 쳐들어와서 방화, 약탈, 살인 등을 벌이게 됩니다. 나아가 나라까지 만들었죠, 여러분들. 이 노르만족이 만든 나라가 이제 프랑스 왕에게 이제 신하가 되었죠. 프랑스 왕이 견디다 못해. 당시 위그 카페, 서프랑크 위그 카페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얘들을 땅을 떼어주고 분봉을 시킵니다. 여기 정착한 노르만들이 만든 나라가 노르망디 공국이었죠. 하지만 본성이 어디 가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이 노르망디 공국이 영국을 쳐들어가죠. 당시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 노르망디공 윌리엄, 정보관 윌리엄이 영국에 쳐들어가서 앵글로색슨족의 앵글로색슨 왕국을 무너뜨리고 노르만 왕조를 만들었죠. 헤이스팅스 전투에 승리하고 그리고 둔즈데이 북이라고 하는 토지대장을 만들었죠. 이렇게 영국의
노르망디 공이 프랑스 왕의 신하인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 노르망디 공이 영국의 왕이 된 거야. 영국의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이 프랑스 땅을 가지고 있게 된 거야. 이런 기묘한 관계 기억하라겠죠. 윌리엄 뚱지데이브. 그리고 이런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만들어진 게 정치적으로는 죽은 봉신 간의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한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 농노 간의 지배 예속 관계인 장원제. 기억하라 그랬어요. 장원제 지배 예속 관계에 기반한 장원제. 이런 정치적으로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에 기반한 지방분권적인 사회가 바로 봉건제였습니다. 정치였어요. 그 다음 경제. 밀라노 칙령, 죄송합니다. 종교, 크리스트교.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니케아 공의에서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해 주었죠.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일이고요. 그리고 디콘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 이제 서로마 동로마 분열한 이후에 당시 동쪽 지역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이 서로마 지역의 로마 교황에게 성상 파괴령,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동서교회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동서교회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할게요. 서쪽과 동쪽, 서쪽, 동쪽. 이 서쪽은 종교 분리입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로마 교회죠.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그 동쪽은요. 여기는 정교 일치예요. 황제 교황주의. 황제가 교황을 합니다. 비잔티움 황제가 이 교회의 지배자예요.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죠.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정교죠. 자, 이 둘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자, 이때 이제 로마 교황 눈에 누가 들어와요?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성상 파괴령을 내린 이후에 프랑코 공이 눈에 들어오죠. 이제 당시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인 카를로스 마르테리 투르프와 티의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이슬람 세력을 박살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피피는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한 대가로 교황령을 기증했어요.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이제 롬바르드 왕국으로부터 빼앗아가지고 교황령을 기증했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간섭을 끊어내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죠. 카롤로스 대제. 카롤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바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 동서교회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프랑코 왕국이 분열하고 노르만족이 이동하고 봉건제가 수립이 되는 이런 혼란기 때 교회도 살아남기 위해 세속군주와 관계를 맺었죠. 성직자가 세속군주와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봉신화가 된 겁니다. 봉신이 돼버린 거예요. 성직자가 세속군주와 주종제를 맺고 봉신이 되어버려요. 성직자의 봉신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직자의 서임권, 임명권을 세속군주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10세기에 나온 이 교회 세속화가 9세기였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10세기에 나온 클리니스도원을 중심으로 한 발음 주의하라 그랬어요. 클리니스도원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개혁운동이었죠. 여기서 이제 세속 권력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수도원 개혁운동이 막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가 상당한 권위랑 힘을 회복합니다. 그 자신감으로 보여준 게 동서교회 분열이에요. 완전히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 이 동쪽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그리스 정교회랑 완전히 쌩까버린 거예요. 너희 없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쌩까! 하고 남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의 서임권을 놓고서 콜리니스도원 출신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을 시켜서 사과를 받아낸 카노사의 굴욕. 이게 다 11세기 일이었죠. 그리고 이 교황의 권위가 상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클레르몬 공의예요. 분명히 쌩깠는데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먼저 고개를 숙인 다음에 도와달라. 셀주크 티루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니까 이때 이제 동서교회를 통합하기 위한 욕망으로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형제들 비잔티움 제국을 돕고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클레르몬 공의에서 이 십자군 전쟁을 결의하게 되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보름수 협약으로 12세기 때 성직자의 서임권이 교황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13세기 교황권의 전성기 인노켄티우스 3세 기억나죠? 교황은 해, 황제는 달.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이 패배로 끝난 이후에
패배라기보다 실패했죠. 패배라고 하면 좀 애매해.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실패한 이후에 이제 이 교회랑 성직자에 대한 과세의 문제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큐스 8세가 대립하게 되고, 이번에도 교황이 프랑스 왕을 파문했지만 이미 프랑스 왕은 삼부회를 통해서 국내 여론을 하나로 모은 상태였죠. 타격감 1도 없음. 오히려 부하인 노가레를 보내서 아나니에 있는 교황 보니파큐스 8세를 폭행한 이후에 아비뇽으로 끌고 오죠. 그때부터 이제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이동하게 되고, 교황은 70년의 시간 동안 프랑스 아비뇽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분열하여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위클리프 우스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교회 대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콘스탄츠 공의회였다는 거. 로마랑 아비뇽 교황 둘 다 폐위시키고 로마에서 새로운 교황을 뽑았다라는 내용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염두해 두시고 배운 내용 정리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중세 서유럽 세계의 변화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세 서유럽 세계의 변화는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크리스트교의 발전은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쭉 공부해 놓고서 왜 그 정치사에 해당하는 봉건사회는 4세기부터 11세기까지만 배웁니까? 왜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내용은 안 배워요? 크리스트교 한 번에 다 배우면서? 그 의문이 지금 풀릴 거예요. 그 11세기부터는 여기서 배우는 거야. 이 서유럽 봉건사회의 변화. 여기가 이제 이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그 정치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봉건사회 형성 그리고 변화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4세기 말부터 15세기까지 우리 중세를 배울 때, 4세기부터 11세기까지가 이제 봉건사회 형성, 그 부분 파트고요. 프랑크 왕국과 봉건사회 형성이고, 그리고 이 11세기부터 15세기가 이 봉건사회의 변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것도 이제 서유럽 세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어가는 11세기부터 차근차근 공부할게요. 1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은 그 9세기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고 노르만족 이동하면서 막 봉건제가 성립되는 그 혼란기를 벗어던지고 11세기부터는 안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가 이제 완벽하게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봉건제가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형성이 됐으면 이 11세기부터는 그 봉건제가 안정궤도에 접어들면서 유럽이 서서히 팽창하게 됩니다. 서유럽 세계가 안정화돼요. 그 이유는 이 봉건제의 수립을 불러왔던 혼란의 원인이 뭐야? 누가 이동한 거야? 노르만족 이동이잖아. 이 노르만족 이동이 점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1세기가 이 노르만족의 마지막 이동이야. 사실 노르만족이 마지막 이동이라고 보는 게 그 윌리엄 기억나죠, 여러분들? 프랑스의 왕의 신하이자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인 노르망디 정복왕 윌리엄이 영국에 건너가서 그 영국을 점령하고 노르망 왕조를 만들었잖아요. 사실상 이게 마지막 노르만족의 이동이에요. 헤이스팅스 전투. 그래서 둠즈데이 북 기억하라 그랬죠? 자, 노르만족의 이동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서서히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들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드니까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삼포제 기억나죠? 영지를, 장원을, 땅을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가지고 3교대를 돌리던 방식 있죠? 이게 점점점 확산됩니다. 삼포제가 굉장히 발전된 농업 방식이야. 이게 점점점 확산이 되게 되고요. 선진적인 농법이. 거기다가 바퀴가 달린 쟁기를 통해서 땅을 훨씬 더 깊이 갈 수 있어요. 심경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력 회복. 이거 글씨가 왜 이러죠? 좀 깔끔하게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리가 심경, 깊이 땅을 가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지력이 잘 회복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민족의 침략이 줄고, 여러 가지 농법의 발달, 삼포제 확산, 바퀴달린 쟁기 등의 등장으로 생산량이 늘면 당연히 인구도 늘겠죠. 인구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서히 영토 확장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영토 확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좀 황폐화되어 있던 땅을 개간개척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벌어져 있던 땅이 그 동쪽 지방이었어요. 이게 그 독일 동쪽, 엘베강 동쪽이 그 독일 지방이거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벌어져 있던 이 엘베강 동쪽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진출하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자료로 나오니까 엘베강 동쪽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거기다가 살기 좋은 땅으로도 갑니다. 재정복 운동, 레콩키스타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당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을 했고, 여기서 이제 프랑크 지역까지 점령하려다가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 카를로스 마르테에 의해 트루파티의 전투에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이베리아 반도는 꾸준히 이슬람 세력의 영토였어. 특히 누구? 후 우마이야 왕조 기억나죠? 아바스 왕조에게 패배한 우마이야 왕조의 후예들이 코르도바에 진을 치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했지만 이게 이제 유럽 애들이 왜 우리 땅에 이슬람 애들이 팔지? 이래가지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에는 이 재정복 운동,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자라는 재정복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1492년 이베리아 반도 최남단 지방 그라나다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이게 1492년이에요.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제 15세기 말에 재정복 운동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후 우마이야 왕조의 코르도바는 금방 망해요. 근데 이제 후 우마이야 왕조가 망하고 수도인 그 이베리아 반도 북부 지방에 있던 코르도바가 이 재정복 운동으로 유럽 애들의 손에 넘어간 다음에도 이 남쪽인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이슬람 애들이 끈질기게 버텼어. 밀릴 데가 없으니까. 이게 결국에 15세기 말에 끝나게 됩니다. 8세기부터 시작된 재정복 운동이 15세기 말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외부적 확장이 일어나고 있던 움직임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십자군 운동이야.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얘들아, 물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볼 때는 십자군 전쟁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군 전쟁 1095년부터 1291년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지속된 이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 교황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긴 하지만 교황의 말 한마디 이렇게 유럽이 기다렸다는 듯이 온 유럽 애들이 달려들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유럽 애들도 몸이 근질근질했던 거야. 이 넘쳐나는 힘을, 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넘쳐나는 힘을 외부 세계로 표출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게 어우러진 거야, 얘들아. 아마 9세기였다면 교황이 무슨 난리를 쳤어도 유럽 애들은 나가지 못했을 거야. 자, 아무튼 이 유럽이 안정기에 접어든 11세기에 십자군 전쟁, 서유럽 세계의 외부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배경은 알다시피 이 셀주크 티르크가 어디를? 성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참 그런 게요. 여기가 유대교와 헤브라이족의 유대교,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의 이슬람교, 마호메트의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이 세 종교 모두에게 성지예요. 지금도 여기가 되게 말이 많은 곳이죠.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자기들이 분명히 1054년에 성상숭배 금지령 이후에 쌩까 썼잖아. 기억나죠, 여러분들? 성상숭배 금지령 726년에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때렸고 그 이후에 1054년 때 동서교회가 완벽하게 쌩까고 분열됐잖아. 근데 먼저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지금 고개를 숙인 거죠. 누구한테? 로마 교황에게. 그래서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 아래 말아두세요.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몬 공의회를 열어 성지를 회복하자. 우리의 형제인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주고 성지를 회복하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라고 말을 한 거야. 다만 이제 여러분은 좀 더 십자군 전쟁을 입체적으로 보시겠죠. 교황은 지금 겉으로는 형제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에 들어있는 건 뭐야?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동부 지역, 이 비잔티움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동유럽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그리스 정교까지 내가 먹어치워서 동서교회를 통합해서 통일된 교회의 지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교황의 욕망이고요. 제후와 영주들과 회수군주들은요, 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야. 이미 지금 유럽 사회가 빵빵하게 팽창했잖아. 그러니까 더 넓은 땅, 새로운 땅을 찾아서 영토를 넓히고 싶다라는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상인들은요, 지금 이슬람 세력과 비잔티움 제국이 지중해 상권을 꽉 쥐고 있었거든. 이 이슬람 세력과 비잔티움 제국을 꺾고 우리가 이 지중해 상권을 손에 넣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을 앞세운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 세속적 욕망을 마음에 품은 교황, 제후 영주, 상인들의 전쟁이었던 거야. 자, 이 전쟁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 동안 거의 200년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총 한 8, 9차까지 십자군이 진행이 되는데 다 공부할 필요 절대 없고요. 1차와 4차 십자군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1차 때는 그래도 이 처음 시작이잖아. 종교적인 열망과 순수함이 남아있던 십자군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낭만이 있던 십자군이야.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가장 순수하게, 이때만 해도 모두가 세속적 욕망만으로 참여한 거 아니에요, 사실. 뭔가 이 순수한 열망과 그 낭만이 있던 십자군이거든? 그래서 모든 거 순수한 건 이길 수 없죠.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으로 되찾은 이 예루살렘에 왕국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왕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1차 십자군으로 성지를 탈환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다라는 건데, 곧 이후에 이 1차 때만 있는 거야. 1차 때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곧 이후에 이슬람 세력에게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돼요. 이 과정, 이 1차 십자군 전쟁으로 성지를 탈환하고 만든 예루살렘 왕국, 이 예루살렘 왕국이 다시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기는 과정을 다룬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시험 끝나고 꼭 한번 봐보세요. 자, 그 중세 공성전쟁과 십자군을 이렇게까지 잘 묘사한 영화가 있을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감독판까지, 이게 원래 영화가 2시간 정도 하잖아. 감독판, 무삭제판 5시간 달하는 무삭제판도 다시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킹덤 오브 헤븐 보시길 바라고요. 영화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순수함은 1차밖에 없어. 그 이후에는 세속적 욕망으로 완전 더러워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13세기 때 십자군 전쟁 막바지에 일어난 4차 십자군인데요. 이때 가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순수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라도 이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되면은 완전 세속적 욕망이 종교를 뛰어넘어요. 당시 제가 이 십자군 전쟁에 다양하게 끼어들었다고 했죠. 교황, 동서교회를 통일하고 싶은 교황,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제후 영주, 세속 군주들, 그리고 신분 상승을 꿈꾸었던 평민들도 있고요. 상인들, 이 비잔티움 제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서 이 지중해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던 상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상인들이 이탈리아 상인들이야.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이 지중해에 있는 나라잖아요. 원래 이 지중해의 상권이 강했던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력의 동무대였거든. 그동안 유럽은 봉건제니 뭐니 해가지고 막 이슬람 세력의 침략이니 뭐니 해서 혼란이 끼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뻗어나갈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제 유럽이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이 상인들도 더 넓은 세계를 꿈꾼 거야. 그래서 이슬람과 비잔티움 제국이 갖고 있던 이 지중해 상권을 차지하기를 원했거든. 그래 상인들이 이 전쟁을, 특히 이 지중해 상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상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가 오늘날도 되게 유명한 곳이죠. 관광지로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개입을 하는데, 얘네들이 투자한 거에 비해 얻은 게 별로 없어. 이슬람 애들이 힘이 워낙 막강하잖아.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타자를 얻는 게 별로 없다. 좀 한탕 크게 해먹고 싶다. 야, 차라리 우리가 왜 이슬람이랑 굳이 싸우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쳐들어가자. 비잔티움 제국 쳐들어가자. 당시 비잔티움 제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그 경제적인 부유함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문화적인 수준은 서로 말한 비교가, 이 서주, 서유럽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비잔티움 제국이 뛰어났어. 여기 알잖아. 로마는 망한 적이 없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비록 서쪽 지역을 이 게르만족들에게 뺏겼지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려온 이 로마의 문화유산과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았단 말이야. 이걸 탐낸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을 꼬드겨서 비잔티움 제국에 쳐들어가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생님, 근데 나중에 그 강력한 오스만 튀르크도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킬 때 고생 되게 많이 했잖아요. 메흐메트 2세가 겨우 함락시킨 걸 십자군들이 어떻게 이렇게 함락을 시켰나요? 등에서 칼을 찌를 줄 몰랐죠. 자기의 동맹군들이. 그래서 되게 허무하게 함락이 당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라틴 제국을 수립을 합니다. 라틴 제국. 그래서 물론 이거 금방 망해요. 금방 이제 다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회복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적 열정이 그나마 살아있던 1차 십자군 때 성지를 탈환하고 만든 예루살렘 왕국, 그리고 완전 세속적 욕망이 모든 걸 뒤덮었던 4차 십자군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만든 라틴 제국, 이 둘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 라틴 제국 만들어진 데가 가장 교황권이 강했던 교황은의 황제는 날 인노켄티우스 3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노켄티우스 3세 때 이 4차 십자군 라틴 제국이 있었다 라는 거. 이 인노켄티우스 3세가 1198년부터 1216년까지 살았거든. 그리고 영국의 존왕을 굴복시키고 이제 교황은의 황제는 달 이야기하니까 이제 영국의 기수들이 빡쳐서 존왕을 협박한 다음에 맺은 게 대헌장이었죠. 1215년. 아무튼 이 라틴 제국은 가장 교황권이 강했던 인노켄티우 3세 때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앞으로 교황권이 몰락할 거라는 걸 예고한 거야. 가장 교황권이 강했던 인노켄티우 3세 시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속적인 욕망이 위고 아래고 가릴 거 없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뭐 교황부터가 세속군주랑 싸움박질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뭘.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이 십자군 전쟁은 정말 많은 결과 가지고 옵니다. 십자군 전쟁의 전개에선 여러분이 1차와 4차 예루살렘 왕국, 라틴 제국 비교하시는 거고 결과 정말 중요해요. 십자군 전쟁은 유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이 십자군 전쟁의 봉건제의 상징인 제후랑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해요. 물론 세속군주인 왕들도 참여는 합니다. 근데 왕들은 처음에만 잠깐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다 빠져요. 이따 각을 보는 거야. 이거 진흙탕이다 이래가지고 빠지는데, 이 당시에 왕보다 힘이 강했던 봉건제의 주인인 영토의 주인인 이 제후랑 기사들은 불나방처럼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참여하기 쉽지 않지만 이 제후나 기사나 영주들은 상대적으로 행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한탕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전쟁은 길어지게 되니까 자기 영지를 계속해서 떠나 있고, 그 영지를 떠나서 영지는 관리 못하고, 그렇다고 전쟁에서 뭔가 전리품을 얻어오면 다행인데 전리품을 못 얻고 패배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에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기나긴 전쟁에 무리하게 참전하면서 자기 영지는 관리 안 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제후랑 기사들이 거의 다 몰락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후랑 기사들이 몰락하게 되면은 그쵸, 누가 강해지죠? 이 봉건제에서 그들과 권력을 나눠 가지던 왕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제후 기사 계층이 몰락하고 왕권이 강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종교적으로는 누구의 고향이 약해집니까? 교황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자고 했는데 중간에 이런 더러운 일도 벌어지고 결국 이 전쟁은 흐지부지 끝나거든요. 실패로 끝나요, 여러분들. 성지를 회복하지 못해, 결국에. 예루살렘 회복 못합니다. 교황권이 약해지게 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큰 성과가 나옵니다. 어쨌건 이 전쟁으로 통일된 서유럽 세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줬어. 그리고 이때부터 이 서유럽 세계가 이 지중해 세계에서 상당 부분의 힘을 차지해. 그전까지는 지중해 상권이 비잔티움 제국이랑 이슬람 세력의 동무대였는데, 이걸로 이제 유럽 애들이 지중해 상권에 확 영향을 확대한 거야. 이때부터 이제 지중해 상권이 이 유럽 애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교역과 또 이 지중해를 매개로 한 동방, 인도나 중국, 이 동방 교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지중해 교역, 이 지중해를 매개로 지금 이제 동방 무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이 지중해 무역의 주도권을 유럽 세계가 쥐게 되고, 이 지중해를 매개로 이 서아시아, 인도, 중국 같은 동방과 무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당연히 모든 교역의 중심이 지중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동방의 문물들이 들어오잖아. 이슬람의 문물이랑. 이 지중해 교역을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중해? 이탈리아죠. 이때부터 이탈리아 도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여기서 돈을 무진장 벌어들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르네상스가 나오는 거야. 예술활동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되거든, 얘들아.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 지중해 교역과 동방 교역이 활발하게 되고, 이 지중해 교역의 핵심을 쥐고 있는 이탈리아 도시들이,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교역과 동방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지중해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이탈리아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여.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경제적으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이 지중해 교역권을 이 유럽 세계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 지중해를 매개로 이슬람 문화와
선진적이었던, 당시 서유럽보다 훨씬 선진적이었던 이슬람과 비잔티움 문화가 대거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대학, 고등 양식,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 역수입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반해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말했던 토마스 아퀴나의 신학대전, 스콜라 철학, 이런 문화의 발전이 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나오는 거야. 그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굉장한 경제, 문화적인 부흥과 번영을 가지고 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임진왜란 같은 느낌이야. 임진왜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막 기술자들 엄청 잡아가가지고 전쟁 끝나고 부흥했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때부터 비잔티움 제국은 완벽하게 쇠락하게 돼요. 자,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고,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 21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에 14세기부터 일어나는 중세의 본격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 결과에서 이어서 보는 거야, 얘들아. 이어서 보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결과 제후랑 기사계층이 몰락하고 왕권이 강화되었죠. 자, 이 흐름이 14세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권력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봉건제하면 지방분권이었죠. 그죠? 제후랑 영주들이 자기 영지에서 불입권을 가지고 왕보다 강한 권력을 가졌잖아. 근데 그 제후랑 제후와 영주들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으로 정치 흐름이 넘어갑니다. 왜? 왕의 힘이 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중앙집권, 14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제후와 영주들이 몰락하고 왕권이 강해지는 제후, 영주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는 이 중앙집권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14, 15세기 때 벌어지는 백년 전쟁이에요. 양국의 왕들이 전쟁을 주도하는 거야. 영국의 왕과 프랑스의 왕이 싸우는 건데 이 백년 전쟁이 정말 중요합니다. 백년 전쟁은 그 자체로도 좀 잘 나와요. 백년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정치적으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영국의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다. 프랑스의 신하인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 노르망디공 정보강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해서 노르망디 왕조를 만들면서 이제 영국의 왕이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의 왕들이 프랑스의 공주나 프랑스 왕실의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일이 많아졌거든. 그러면서 영국의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인 동시에 왕위 계승자가 돼요. 다시 한번, 영국의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이자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프랑스의 왕들이 이제 목숨을 못 낳고 죽고 막 이럴 때 영국왕이 나서는 거야. 나도 프랑스 왕에 핏줄이 섞여 있는데 나도 프랑스 왕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프랑스 왕가에서는 어디 이 새끼들이 신하 나라인 새끼들이 피 좀 섞였다고 달려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왕위 계승 문제. 그리고 또 프랑스의 역대 왕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국 왕을 되게 싫어했어. 왜? 형식적으로는 자기 신하인데 영국 왕들이 프랑스 내에도 땅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제가 알겠죠. 영국 왕들이 계속 프랑스 여자들이랑 결혼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 프랑스 왕실 여자나 프랑스에 잘 나가는 제후 영주의 딸이랑 영국 왕들이 결혼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신부들이 가지고 오는 지참금, 그래 땅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땅을 결혼을 통해서 야금야금 가져서 나중에 가면 프랑스 내에 영국 왕이 가지고 있는 땅이 프랑스 왕보다 많아지는 이런 일까지 생겨요. 막 절반 이상의 땅은 프랑스 왕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 가지고 있고, 당연히 프랑스 왕은 이런 프랑스 내에 있는 영국 왕의 땅, 영국령의 지배권을 회수하고 싶어 했어. 이런 게 겹친 거야. 정치적으로는 왕위 계승 분쟁, 프랑스 내 영국령 지배권에 대한 갈등,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지역 기록해주세요. 당시에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있어. 여기가 모직물의 중심,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모직물이 뭐예요? 양털이야, 양털. 그 양털을 재료로 그 옷을 만드는 걸 우리가 모직물이라 그래. 이 모직물의 대표적인 도시가 플랑드르였어요. 이 플랑드르가 이제 당시에 그 좀 애매했어. 이게 지배권이 막 영국에 넘어가기도 했다가 프랑스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당시 영국은 주력 경제 산업이 이 양털을 깎아서 파는, 영국이 당시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자기들이 직접 그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물 산업을 발달하지 못했고, 그 모직물이 발달한 플랑드르 지역에, 그 산업의, 모직물 산업의 원료가 되는 양털을 깎아서 파는, 플랑드르 지역에 양털을 깎아 파는, 이게 영국의 주력 산업이었어요. 양털을 플랑드르 지역에 파는. 그럼 플랑드르 지역은 영국에서 사들인 이 양털로 모직물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이제 이런 게 당시에 이제 플랑드르 지역의 대표적인 그러한 산업이었는데, 이 이제 플랑드르 지역이
갈등이 생겨버린 거야. 그 어떤 갈등이냐? 이 플랑드르가 당시 어쨌건 프랑스 왕의 신하죠. 당연히 프랑스 땅이죠. 그죠? 플랑드르가 이 프랑스 지역이야. 프랑스에 있는 플랑드르 지역인데, 프랑스 왕이 이 플랑드르 지역이 워낙 돈이 잘 나오니까, 이제 모집을 말다니까 세금을 되게 가혹하게 짜요. 그래서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직물 산업으로 돈도 잘 버는데, 왜 우리가 프랑스 왕이 밑에 있어야 되지? 이래서 이제 영국왕이 내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한테 너희가 날 좀 도와가지고 프랑스로부터 우리 좀 해방시켜줘. 어차피 너희도 우리한테 양털 팔아먹고 사는 나라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함께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왕이 플랑드르랑 결탁하는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플랑드르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당연히 프랑스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짭짤한 경제적인 이득을 내오는 이 플랑드르 지역을 영국이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서 양국이 격돌한 겁니다. 자, 이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런 왕위계승 분쟁, 영국의 왕이 프랑스 왕의 신하이자 왕위계승권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프랑스 내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왕위계승 분쟁과 프랑스 내 영국령 지배권, 이 정치적인 이유였고, 경제적으로는 모직물 산업이 중심이 된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지배권, 이 두 가지 이유가 얽혀서 결국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영국이 되게 우세했어요. 당시 영국이 프랑스는 기사 중심이었고, 영국은 장군명 중심이었어. 그 큰 활을 쏘는 장군명 있죠? 근데 이 장군명의 파괴력이 상상 이상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영국에 되게 유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V 하잖아요. 이 V의 기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제 프랑스 애들이 영국의 장군명이 너무 무서우니까 영국 포로를 잡을 때마다 손가락을 잘랐어. 활을 못 쏘게 하려고. 이 V 할 때 쓰는 이 두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V 할 때 쓰는 이 두 손가락. 그래서 영국인들이 V를 한 거야. 이게 뭐야? 나 손가락 멀쩡하다. 나 지금 멀쩡히 살아있다. 아직 프랑스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 라는 걸 하기 위해 이 V, 이걸 보여준 게 오늘 V의 기원입니다. 아무튼 처음엔 영국이 우세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멸망 직전까지 몰립니다. 근데 이 멸망 직전에 몰린 프랑스를 구한 게 누구야? 성처녀 잔다르크죠. 신의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근데 이게 참 미스테리한 게 잔다르크는 시골 처녀입니다. 글도 배운 적이 없어요. 문맹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프랑스를 구하러 왔다. 이러고 이제 왕을 찾아온 거야. 당시에는 왕도 아니었어요. 샤를 왕태자였어. 왕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 오를레앙 대성당 지역에서 왕위 계승을 벌여야 되는, 왕이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오를레앙 지역이라도 영국에게 뺏겨서 왕의 즉식도 못한 거야. 그래서 샤를 태자였던 신분인데, 이 잔다르크가 찾아오니까 샤를 왕태자가 어디서 이 파이비 같은 게 구라를 치네? 이래가지고 잔다르크 시험하려고 자기의 시종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그 왕의 뒤에 수많은 신들이 서 있잖아. 그 수많은 십종 중에 한 명으로 위장해가지고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타고 오더니 딱 들어온 거야, 궁궐로. 그러니까 이제 시종들이 왕 앞에 예를 취하시오 하니까 잔다르크가 이 사람은 왕이 아닌데 제가 왜 왕도 아닌 사람에게 예를 취합니까? 하더니 주변을 싹 둘러보더니 정확히 샤를 왕태자를 탁 찾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저의 충성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다 그래. 되게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이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결국 프랑스는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전투가 아까 제가 그 오를레앙 지역을 뺏겨서 샤를이 왕이 못했다고 했죠. 잔다르크가 그 오를레앙마저도 영국으로부터 찾아져요. 이게 대표적인 잔다르크의 승리, 오를레앙 전투인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잔다르크는 죽습니다. 영국의 손에 죽는데 사실상 프랑스의 배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이제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하니까 나중에 거의 이제 프랑스의 승리가 확실시 됐어요. 이러니까 잔다르크 덕분에 결국에 왕이 된 이 샤를이 다른 생각을 한 거야. 어차피 전쟁은 우리 프랑스가 이길 것이다. 근데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잔다르크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게 아닌가? 모두가 잔다르크를 신의 사도로 떠받들지 않느냐. 내가 왕인데. 그래서 일부러 잔다르크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고 일부러 영국군에게 포위되게 둔 다음에 지원군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결국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히는데 원래 영국이 잔다르크를 구하고 싶으면 몸값을 내라라고 몸값을 요구해서 프랑스에. 근데 그거를 샤를이 거절합니다. 니네 마음대로 해. 몸값을 안 내요.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잔다르크는 마녀로 몰려서 종교재판 이후에 마녀로 몰려 화형당하게 됩니다. 자, 참 전쟁 영웅의 비참한 최후죠. 어쨌건 이 전쟁은 100년간 두 나라가 싸운 거야. 그 과정에서 나는 영국인이구나. 나는 프랑스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 되게 모호했잖아.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인데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인데 프랑스의 왕위 선거도 갖고 있어. 거기다가 영국은
프랑스의 땅도 갖고 있어. 되게 애매했잖아. 근데 백년전쟁이 이제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면서 프랑스는 완전히 이제 프랑스 내에 있는 영국령을 거의 다 회복을 해요. 그리고 영국은 자기의 본고장이 섬으로 쫓겨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양국 간에 나는 영국인이구나, 나는 프랑스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민족의식이 성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원래 그 전까지는 영국 왕들은 영국 본토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 계속 어떻게 하면 이 프랑스에서 내가 좀 땅을 넓힐까? 프랑스를 어떻게 차지해볼까? 이 생각만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영국 왕뿐만 아니라 영국 귀족들도 거기에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같은 거야. 본거는 독일인데 로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당시 영국 왕들이 그랬어요. 당시 영국의 귀족과 영국의 왕들은 영어를 안 썼어요. 영어는 천민들이나 쓰는 거지. 프랑스 말을 썼다 그래. 근데 이 백년전쟁이 패배하고 나고부터는 영국 본토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국 본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민족의식이 양국에 성장하게 되면서 되는 겁니다. 자, 이 백년전쟁. 그 백년전쟁에서 우리가 이어봐야 되는 게 장미전쟁입니다. 로즈워. 자, 프랑스는 백년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백년전쟁에 승리하고 곧바로 왕권이 막 강해지게 되는데 영국은 전쟁에 패배했잖아. 100년 동안이나 전쟁했는데 졌어요. 그리고 기존에 영국이 프랑스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땅들도 다 뺏기고 영국으로 도망쳐왔단 말이야.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당연히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왕의 책임을 물어서 이때부터 영국 내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터지게 돼요. 영국의 난다긴다 하는 귀족들이 이제 내가 왕을 하겠다 이러고 전쟁에 떠듭니다. 이 전쟁이 실제로 시기는 3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장미전쟁이 100년 전쟁보다 훨씬 참혹하고 훨씬 치열했어. 이름이 장미니까 낭만적일 것 같죠? 이 전쟁으로 영국 전체 귀족의 50%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왜 장미전쟁이냐? 당시 대표적인 두 가문이 당시 이제 랭커스트 가문, 붉은 장미를 가문의 상징으로 썼던 랭커스트 가문과 하얀 장미를 가문의 상징으로 썼던 요크 가문. 얘네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붉은 장미와 하얀 장미의 전쟁, 그래서 랭커스트와 요크 가문의 전쟁, 해서 이 두 가문이 모두 장미를 상징으로 써서 장미 전쟁이라 그러는데 당시 랭커스트 가문의 헨리 튜더가 이대로 가다가 영국은 공멸이다. 이래서 전쟁에 이긴다. 이 랭커스트 가문 헨리 튜더가 싸움을 되게 잘했어. 그리고 요크 가문을 꺾어요. 근데 여기서 더 싸웠다가 우리 영국은 진짜 망한다. 이래서 조금이 이겼음에도 요크 가문의 화웨이 손길을 내밀고 요크 가문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본인이 이렇게 왕이 되면서 새롭게 튜더 왕조를 개창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개창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헨리 7세로 즉위하면서 영국은 절대 왕권의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 이미 귀족들 거의 다 죽었어. 그러니까 헨리 튜더가 그나마 자기의 라이벌이 될 만한 요크 가문도 끌어안은 거잖아. 그게 하나의 왕실이 된 거야. 자기한테 개길 만한 귀족들이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이때 라이벌 없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15세기 때 일이죠. 이게 이 왕권 강화의 흐름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15세기 때는 우리가 이것도 알아두세요. 통일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이탈리아랑 독일은 아닙니다. 걔는 19세기고요. 에스파니아, 이베리아 반도 지방에도 통일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재정복 운동하면서 우리 에스파니아 왕국, 당시 이 이베리아 반도에 카스티아와 아라곤 해서 이 카스티아랑 아라곤이 하나가 됨으로써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두 나라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결합함으로써 1479년 15세기에 드디어 이베리아 반도에도 통일된 에스파니아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이 에스파니아 왕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이슬람 애들의 최종적인 근거지였던 남쪽 끝에 있는 그라나다를 정복함으로써 1492년 정복함으로써 재정복 운동이 완성되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파니아 왕국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여세를 몰아서 그라나다를 정복해서 재정복 운동을 완성합니다. 코르도바가 아닙니다. 그라나다입니다. 이미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인 코르도바는 옛날에 함락됐어. 남쪽 끝에 있어요. 그라나다는. 그리고 포르투갈은 어떻게 나오냐? 이 카스티아가 아라곤이랑 합쳐지는 걸 반대했던 세력이 있어. 그 전부터 이제 그 움직임을 그 전부터 나왔거든. 카스티아에서 이미 예전부터 했어요. 12세기에 독립했던 애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따로 나온 게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도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정치적인 중앙 집권하고요. 종교적으로 배웠죠. 성직자랑 교회에 대한 과세권의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을 했고, 필리프 4세가 반부회를 한 다음에 그 힘으로 결국 보니파키우스 8세를 굴복시키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끌고 왔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로마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두 명의 교황이 나오는 교회 대분열의 시기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교회 대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콘스탄츠 공의회.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둘 다 퇴위시키고 로마의 정통 교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위클리프랑 후스, 위클리프는 이단, 후스는 화영. 그것들을 기억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100년 전쟁 있죠, 여러분들. 이 100년 전쟁 시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때도 강조했죠? 아비뇽 유수랑 교회 대분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시기로 따지면 아비뇽 유수가 먼저야. 그러니까 그 보니파키우스 8세랑 필리프 4세가 교회랑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고, 필리프 4세가 삼부회를 소집을 하고 보니파키우스 8세가 파문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 필리프 4세가 본인의 측근인 노가레를 보내서 아나니에 있는 보니파키우스 8세를 폭행했던 아나니 사건. 그걸로 이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아비뇽에 끌려와서 죽고, 이때부터 이제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아비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발단이 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보니파키우스 8세와 필리프 4세의 갈등, 노가레 아나니 사건, 이런 것들은 100년 전쟁 시기에 볼 수 없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일어나고 결국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끌려온 그 아비뇽 유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100년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100년 전쟁 중에 교황은 아비뇽에 있었던 거죠. 실제로 100년 전쟁 중에 로마 교황, 그러니까 아비뇽 교황이죠, 이제. 교황은 아비뇽에서 프랑스 편을 열심히 들어. 프랑스 화이팅! 이러면서 막 종교적으로 프랑스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것도 사실 프랑스가 끝끝내 영국을 이길 수 있던 강한 원동력이긴 해. 어쨌든 교황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대분열도 100년 전쟁 시기예요. 그리고 콘스탄츠 공의회도 100년 전쟁 시기야.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100년 전쟁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이거 한 번에 못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키워드만 보시면, 자치도시의 발달, 원거리 무역, 길드 화폐, 장원 해체, 이런 것들 보시게 되고요. 문화적으로는 이때, 이 지중해 제가 경제를 연구했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이 이탈리아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중해 교역과 동방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고, 이때 이제 십자군 전쟁 결과 이슬람 문화랑 비잔티움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나오는 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십자군 전쟁과 이렇게 해서 11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에서 유럽 세계가 팽창하고 변화함으로써 이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변화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십자군 전쟁과 100년 전쟁, 장미 전쟁을 통해서 정치 종교적으로 이제 지방분권적인 봉건제 대신 중앙집권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시기별 변화 보시고, 다음 시간에 사실 이 부분에서 나온다면 요거죠. 그러니까 앞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것도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것과 비슷한 급,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경제의 변화예요. 결국 제가 그랬죠. 봉건사회가 해체된다는 건 장원에 묶여있는, 이 토지인 장원에 묶여있는 농노들이 해방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 이번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